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100억 자산가, 자수성가한 여장부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먼지 풀풀 날리는 새벽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굴려 지금의 부를 이뤘으니까요. 제 손에 박인 굳은 살과 밤샘으로 퀭했던 젊은 날의 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던 평범한 엄마였을 뿐이에요. 남편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갓난쟁이 아들 인석이의 동그란 얼굴을 보며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돈 때문에 서러운 일 겪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 다짐 하나로 제 인생을 전부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 사 먹였고 남들 다닌다는 학원은 전부 보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을 볼 때면 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강남의 이 넓은 집도 주말마다 가꾸는 저 정원의 비싼 소나무도 전부 인석이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돈은 곧 아들을 지키는 성벽이자 갑옷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인석이가 처음으로 제 품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궁금함이 앞섰죠.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 며칠 뒤 인석이는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고도희. 이름처럼 하얗고 고운 얼굴에 눈웃음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석 씨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이렇게 멋진 분이실 줄 알았어요. 싹싹하게 다가와 제 손을 잡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살가운지 처음에는 경계심도 없이 마음이 활짝 열릴 뻔했어요. 인석이가 왜 저 아이에게 푹 빠졌는지 알 것 같았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내내 도희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 고생담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고 사업이 성공 가도에 올랐을 때는 자기 일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참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잘 아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바늘 끝 같은 위화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질문들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 정말 편하네요.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죠? 아니, 그냥 가구점에서 보고 편해서 산 거야. 제 대답에 도희는 살짝 실망한 듯한 표정을 스치듯 지었다가 이내 다시 생긋 웃으며 거실 벽에 걸린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림이 참 독특해요. 색감이 강렬해서 집안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아요. 유명한 작가분 작품인가 봐요? 그냥 인사동 구경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산 그림이야. 작가 이름은 나도 잘 몰라. 도희의 눈은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림 한 구석에 있을지 모를 작가의 서명을 찾는 하이에나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평범한 실내복을 위아래로 훑으며 어머님은 뭘 입으셔도 고급스러우세요. 혹시 이것도 명품 브랜드인가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격표와 브랜드 로고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의 가치를,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오직 돈이라는 잣대로만 측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도희가 과일 주스를 들고 오다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제가 아끼는 크림색 페르시안 카페 뒤에 주스를 몽땅 쏟아버린 거예요. 어머! 하는 비명과 함께 와장창 컵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넘어진 도희에게 괜찮냐고 물으려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 걱정보다 도희의 말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세탁해도 자국 남는 거 아니에요? 넘어진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카펫의 가격과 상태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사람보다 위에 두고 있구나. 이 집의 가치를 저 김선옥이라는 사람보다 이 집이 품고 있는 재산에 두고 있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 카펫이야 또 사면 그만이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갑게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아들이 가지게 될 재산을 사랑하는 걸까? 그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도희의 욕심은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예물은 최고급 다이아몬드 세트를, 신혼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혼수는 전부 수입 명품 가구로 채우길 원했죠. 아들 인석이는 엄마, 도희가 기죽는 거 싫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죠 라며 도희의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지갑을 열어주었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니들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내 아들이 어디까지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휘둘리는지 똑똑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일날, 마침내 그 균열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내외가 저녁을 사겠다며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거든요. 모처럼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내외가 수줍게 웃으며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누가 봐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도희가 엄마 생각해서 특별히 골랐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검은색 가죽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바로 그 모델이었어요.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이 제 선물을 챙긴 것도 기특했고 며느리의 정성도 고마웠죠.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방을 고쳐 메고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어머, 예쁘다. 정말 고맙다, 아가. 인석아, 너도 고맙다. 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며느리 도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이 모든 연극의 서막을 올리게 한 도희의 한마디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것은, 어머님, 역시 잘 어울리세요. 이제 그 가방 드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아들 자랑 좀 실컷 하세요. 인석 씨가 이 정도는 해드린다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도 기가 살죠.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고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나는 그저 아들 녀석의 부를 대신 광고해주는 비싼 마네킹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늙은 엄마의 모습. 하지만 그 너머로 시장 좌판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악착같이 돈을 벌던 젊은 날에 제가 울고 있었어요. 제 모든 고생과 희생이 고작 저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장신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장사하며 익힌 포커페이스는 이럴 때 쓰는 거니까요. 저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제 인생 최고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니들 마음이 그렇다면야 이 엄마가 제대로 한번 해줘야지. 걱정 마라. 니들 기 내가 아주 팍팍 살려줄게. 그 말을 하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는 그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철없는 며느리의 애교 섞인 부탁 정도로만 여겼을 테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그 번쩍이는 가방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게 던져진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으로 너희의 본성을 남김없이 확인해주마. 내 아들이 정말 저런 속물 같은 계집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긴 놈인지 아니면 아직 내 아들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100억짜리 상속을 건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연극의 시나리오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독초가 되어 제 아들의 인생을 시험할 덫을 놓을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굵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박 변호사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20년 전 시장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던 제게 사기를 치려던 놈들을 법으로 단죄해준 그때는 풋내기였던 청년 변호사였죠.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아들 같고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 김선옥이야.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줘요. 사무실 말고 우리가 늘 가던 그 찻집에서 봅시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목소리 톤만 듣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군소리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3시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약속한 시각,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찻집의 별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구수한 대추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 연극을 좀 해야겠어. 제 뜬금없는 말에 박 변호사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연극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얼마 못 살 것처럼 연기 좀 해야겠네.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환자처럼 말이야. 회장님, 박 변호사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그는 제정신이냐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드님이 받으실 충격은 또 어떡하시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제 친동생처럼 진심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걱정 어린 마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젯밤 며느리의 그 한마디를 떠올리자 다시금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저는 지난 생일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네며 제게 아들 자랑하는 광고판 역할을 강요했던 며느리의 이야기, 그전부터 집안의 가구와 제 옷의 가격을 은근슬쩍 떠보던 그 아이의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내 아들이 눈이 멀었어. 저 여우 같은 계집한테 단단히 홀려서 제 어미도 못 알아봐. 내가 이대로 눈 감고 나면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저런 것들 손에 넘어가는 꼴을 어떻게 보겠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걔들 본성을. 내 아들이 정말 구제불능인 놈인지 아니면 정신 차릴 기회라도 줄 수 있는 놈인지.
제 단호한 결심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읽은 박 변호사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선 진짜처럼 보이는 진단서가 필요해. 아주 고치기 힘든 병으로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이도록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할 거야. 박 변호사 자네 인맥이면 입 무거운 의사 하나쯤은 알고 있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장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시면 즉시 이 연극 그만두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건 위험한 연극의 조력자가 정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평소 즐겨 입던 화사한 옷 대신 색바랜 낡은 실내복을 입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매만졌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평소보다 어둡게 낮춰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노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도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둘 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어디 안 좋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인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둘을 소파에 앉혔어요. 인석아 도희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는 일부러 가늘게 떨리도록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시작했죠. 제 손에는 박 변호사가 구해온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대학병원 명의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하더구나.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인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말기래.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구나. 길어야 6개월. 아니, 의사는 3개월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어. 저는 제 무릎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기어코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인석이가 절규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에 가보자, 엄마. 내가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줄게. 돈은 얼마든지 있어, 엄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려왔어요. 이 착한 아들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연극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 시선은 아들의 어깨 너머로 며느리 고도희에게 향했습니다. 도희 역시 훌륭한 배우였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오열하는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에 들린 진단서를 내려다보던 그 찰나의 순간, 슬픔에 젖어 있어야 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성광처럼 스쳐 지나간 그 빛을. 그건 슬픔도 충격도 아니었어요. 억누르려 애썼지만 감추지 못한 희열과 계산의 빛이었습니다.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그녀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호선을 그리며 움찔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숱하게 봐왔던 장사꾼들의 눈빛이었어요. 큰 이문을 남길 먹잇감을 발견한 자의 탐욕스러운 눈빛. 바로 다음 날 도희는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 당장 장기 휴직계를 냈다며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인석 씨는 회사 일도 해야 하니까 제가 어머님 곁을 지켜야죠.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는 단어를 어찌나 자연스럽게 내뱉는지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도희의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해독 주스를 갈아 바쳤고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된다는 전복죽을 끓였으며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의 모습이었죠. 아들 인석이는 그런 도희의 모습에 감동해서는 제게 엄마, 도희 정말 착하지? 엄마한테 잘하는 것 좀 봐. 내가 마누라는 정말 잘 얻었어라며 연신 아내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어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척하며 실눈을 뜨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도희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서재로 향했어요. 그녀는 제 서재에 있는 커다랗고 낡은 영국제 금고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고 표면을 쓸어보기도 하고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했죠. 열리지 않자 그녀는 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잠겨있는 서랍들을 하나씩 잡아당겨 보았어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아이처럼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이나 인감, 혹은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들이었겠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제 핸드백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거실을 지켜보자 아니나 다를까 도희가 핸드백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주방 쪽을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제 핸드백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손을 집어넣어 안을 휘저었죠. 그녀가 찾는 것은 제 혈압약이나 손수건 따위가 아니었어요. 지갑과 통장, 열쇠 꾸러미 같은 것들이었죠.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지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지퍼를 다시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어머님, 가방 여기 두셨네요. 잃어버리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의 얼굴로 활짝 웃으며 제게 핸드백을 건넸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핸드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주연 배우는 이미 제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이 무대를 잘 이끌어 가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여우는 마침내 제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꼬리를 밟아 몸통까지 끌어낼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도희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이 집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늘 마시던 구수한 보리차 대신 이름도 어려운 수입 허브티가 찻장에 채워졌고 거실 소파 위에는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 번쩍이는 벨벳 쿠션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저 못 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둑은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후 내내 낮잠을 자는 척하다가 해에 질려 깨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늘 제 곁을 지키던 풍경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창가에 있어야 할 수십 년간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했던 낡은 안락 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반짝이는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최신 유행의 디자이너 의자가 떡하니 놓여 있었죠. 마치 제 자리를 빼앗은 젊고 오만한 침입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저 의자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래요.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이라나 봐요. 집안 분위기가 훨씬 젊어 보이지 않아요? 도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저 낡은 안락의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인석이를 키우며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창밖의 정원이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며 수많은 시름을 달랬었죠. 그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저 계집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추억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겁니다. 이건 내 집이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함부로 바꾸거나 버리는 게 아니야. 제 서늘한 기세에 도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그녀의 얼굴은 1초 만에 상처받은 사슴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에는 금세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 기분 전환시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프시면 우울해지기 쉽다고 해서 집안 분위기라도 밝게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져 오히려 화를 낸 자신이 미안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 사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위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석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들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인석아, 도희가 오늘 내 의자를 버렸더구나. 아들의 얼굴에는 즉시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버린 게 아니라 바꾼 거겠지. 도희한테 대충 들었어. 엄마 기분 좋게 해주려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어렵게 구했다고 하던데. 걔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힌 물건보다 걔가 오늘 사온 새 물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니?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다.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투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왜 그렇게 도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차피 이 집, 이제 곧 우리 집이 될 거잖아. 도희도 미리 좀 자기 취향대로 꾸며보고 싶은 거겠지. 그냥 좋게 좀 받아주면 안 돼? 걔가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 커리어까지 포기하고 여기서 고생하는데. 엄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집이 될 거잖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미 나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곧 떠나야 할 세입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아직 제 인생의 전부인 이 공간이 아들에게는 그저 물려받을 재산 목록 1호에 불과했던 거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도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허락을 구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거실의 커튼은 화려하고 요란한 무늬로 바뀌었고 주방의 식기들은 제가 평생 써본 적도 없는 외국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백화점 쇼핑을 하듯 매일같이 택배 상자를 집으로 들였고 그 비용은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되었죠. 그녀는 이 집을 자신의 왕국으로, 저는 그 왕국에 잠시 머무는 식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연기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거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넘어갈 듯 연기하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또 시작이세요? 약 드실 시간인가요? 그녀는 제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에는 지겨움과 짜증이 역력했어요. 한참 동안 기침 연기를 한 뒤 저는 헐떡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도희는 제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는 신용을 했어요. 바로 그때 그녀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고 또 재수 없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죠.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님 앞으로 들어놓으신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어디에 두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라도 일이 생겼을 때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석 씨는 워낙 그런 쪽으로는 둔해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건강이나 안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제 죽음 이후에 나올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도 모자라 이제는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역겨움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연기했죠.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아마 있을 게다. 네가 알아서 좀 챙겨라. 나는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도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환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를 황급히 감추고는 다시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아와 제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기만 하세요. 그녀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여우가 이제 닭장 안으로 들어와 내 목을 물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하지만 어쩌나. 이 닭장에는 날카로운 덫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면이 벗겨질수록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이 거의 다 벗겨졌다고 확신한 저는 이제 그녀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부러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제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는지 아들 인석이는 제 침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도희는 그런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틈만 나면 서재를 들락거리며 제가 말해준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려고 낑낑댔죠. 물론 그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밤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마치 제 계획을 응원이라도 하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한가롭게 TV를 보던 도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왜요, 어머님? 또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쉰 목소리로 아주 간절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희야, 아가. 나 죽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도희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요? 제가 아까 저녁에 끓여놓은 잣죽 있잖아요. 데워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구체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파는 그 완도산 활전복으로 끓인 특전 복죽이 꼭 먹고 싶구나. 그거 아니면 오늘 밤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건 제가 지어낸 세상에 없는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알 턱이 없었죠. 그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음식이라는 것만 알아챘을 겁니다. 도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 밤에 이 빗속을 뚫고 강남까지 가서 죽을 사오라는 제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들렸을까요? 그녀는 거절하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길고 신경질적인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는 데는 선수시네. 마지막 말은 거의 저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고는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희가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나지 않게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아주 살짝 한 뼘 정도만 열었어요. 예상대로 도희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 덕에 그녀의 대화는 아주 선명하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 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진짜 미치겠어. 이 밤중에 압구정까지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전복죽을 사오라잖아. 자기가 무슨 조선시대 왕비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친구가 무언가 위로를 건네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다시 도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몰라. 유산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계속해야 되는데? 대체 언제 죽는 거야? 저 지긋지긋한 노인네는? 아주 매일매일 내 피가 마른다. 피가 말라. 지긋지긋한 노인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충격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얼음장 같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죠. 저는 도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덫에 걸릴 사냥감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젖은 머리를 한 도희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죽이 담긴 보온통을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여기요. 사왔어요. 아주 비싸고 귀한 걸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기운 없는 사람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슬프고 지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죠. 이제 마지막 대사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많이 귀찮게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일부러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낼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제 사과에 도희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허탈하다는 듯 코웃음을 픽 쳤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이제 와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꼿꼿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동정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경멸과 짜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조바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그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잔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요, 어머님. 이제 그만 연기하시고 그냥 까놓고 여쭤볼게요. 대체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저희도 슬슬 인생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잖아요. 이 집도 팔고 그 돈으로 인석 씨 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기약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누워만 계시면 저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어요. 윙하는 이명과 함께 제 위장에서는 역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눈앞에 며느리 고도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악귀처럼 보이더군요.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저 계집의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야 분이 풀릴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버려야 이 모욕이 끝날까.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저열한 짐승에게 동급으로 대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죠. 진짜 복수는 상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차가운 미소로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펼치기로요.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총명하게 빛나던 눈동자의 초점을 흐리고 무언가 말을 하려던 입술은 힘없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이윽고 제 어깨가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흐느낌도 아니었죠. 한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영혼의 마지막, 처절한 경련과도 같았습니다. 계산된 눈물 한 줄기가 기다렸다는 듯 제 뺨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반은 연기였지만 나머지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온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저런 끔찍한 괴물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한 어미의 장례식 눈물이었죠. 제 반응에 도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 천하에 몹쓸 것, 이라며 노발대발할 것이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침묵과 무기력한 절망 앞에서는 그녀 역시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그건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 노인네가 충격으로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혹은 유언장을 바꿔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계산적인 불안감이었을 테죠.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게. 그녀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그 더러운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누웠어요. 제 등은 이제 그녀와의 모든 소통을 거부하는 견고하고 차가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계속하자 도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등 뒤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다시 벌컥 열리고 이번에는 제 아들, 주인석이 허둥지둥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더 가득했죠. 아마 도희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제 반응을 살피러 온 것이겠지요. 엄마, 괜찮아? 엄마. 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흔들었지만 저는 추위에 떠는 사람처럼 몸을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희한테 들었어. 걔가 요즘 엄마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말이 헛나왔나 봐. 엄마도 알잖아. 걔가 원래 심성이 나쁜 애가 아닌 거. 그냥 너무 지쳐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응. 저는 눈을 감은 채 제 아들의 구차한 변명을 들었습니다.
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지금 제 어미가 받은 인간적인 모욕과 찢어지는 마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내의 결정적인 실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온 막대한 유산 상속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 어미의 무너진 마음보다 제 아내의 실수를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는 실수와 함께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네 눈에는 아직도 그 교활한 여우가 착하고 순진한 아내로 보이겠지.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면서도 그 여우가 가져다 줄 막대한 부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신라처럼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연민이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져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인석이가 생각났어요. 대여섯 살 무렵이었나 골목길에서 뛰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적이 있었죠.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보다도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가 저라고 믿었던 작고 여린 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제 아들의 껍데기를 쓴 탐욕의 눈이 먼 낯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이제껏 품고 있던 마지막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저 남자의 영혼에 대한 차가운 애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던 강은 이제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 아들이 몇 번이나 더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이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감정의 족쇄, 아들에 대한 모성애라는 질긴 족쇄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까지 저는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받은 충격으로 정말 정신을 놓아버렸거나 혹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안절부절 못했죠. 결국 그들은 잠시 병원에 들러 상담 좀 받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흘린 눈물 연기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앞둔 장군이었죠. 저는 곧장 수화기를 들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가식적인 떨림이 한치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시장과 사업 현장을 호령하던 김선옥 본연의 강철 같은 목소리였죠. 박 변호사, 나야. 연극은 끝났어. 박 변호사는 제 목소리 톤만 듣고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밤새 있었던 일을, 며느리가 제게 던졌던 그 끔찍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아내를 감싸기만 하던 아들의 비겁하고 한심한 변명까지도요.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인간의 탐욕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돈은 피와 같아서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주인을 병들게 하는 법이야, 박 변호사.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피가 내 아들이라는 놈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어. 이제 그 썩은 물기를 바로잡고 새로운 곳으로 흘려보내야겠네. 제 말에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심정 전부 이해합니다. 아니요, 감히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분노를 넘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속 계획 전면 수정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아니, 수정이 아니야. 파기야.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계획은 깨끗하게 지워버려. 흔적도 없이 갈아엎을 거야. 인석이 몫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것, 그 유류분이라는 것만 남기고 전부 다. 솔직히 그것도 아깝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대신 그놈들이 평생 후회하며 땅을 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서류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망설임 대신 제 복수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통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든든한 아군을 얻은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병색이 완연한 충격으로 영혼이 부서져 버린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헬쑥하고 초점 없는 얼굴로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혼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흔들렸어요. 너희가 내 병수발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구나. 내가 늙어서 고집만 세졌구나. 너희 젊은 애들 앞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었어. 도혜 네가 어젯밤에 한 말, 처음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더 복잡해질 텐데. 내가 너무 미안했다. 정말이다. 제 충격적인 자기 고백과 사과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독이 든 꿀사탕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어차피 얼마 못 살 인생, 내가 떠나기 전에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서 너희 부담을 덜어줘야겠다. 조만간 박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내 재산을 너희 앞으로 미리 좀 넘겨주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으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나한테 서운해하지도 말아라. 다 내 잘못이고 내 부덕의 소치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폭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억누를 수 없는 환희와 안도로 채워졌죠. 특히 며느리 도희의 얼굴 변화는 가히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던 그녀의 얼굴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만개했어요. 그녀는 분명 제가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자신들의 모욕적인 압박이 마침내 통했다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님, 세상에, 정말이세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도희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조금의 온기도 없이 오직 승리자의 차가운 냉기와 탐욕의 악취만이 진동했죠. 아들 인석이 역시 얼굴에 가득했던 수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 줄도 모르고 연못이 마침내 조용해졌다며 기뻐하는 어리석고 잔인한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흐느낌을 연기하는 며느리의 등을 힘없이 토닥여주며 그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라. 네가 지금 껴안고 있는 건 굴복한 시어미가 아니라 네 무덤을 파고 있는 저승사자니깐. 미끼는 이제 너무나 깊숙이 박혀 빼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낚싯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도록 감아올릴 차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달콤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어요. 도희는 이제 곧 막대한 불을 손에 쥘 예비 상속자로서의 위엄과 사치를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죠. 저에 대한 병수발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매일같이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드나들거나 강남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그저 묵묵히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진행시켰어요. 제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 피와 땀이 깃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저 감정적인 화풀이에 지나지 않죠. 제 복수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이도록 해서 그들이 빼앗긴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경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제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대대손손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오랜만에 회사 공기라도 맡으면 기운이 날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박 변호사가 수배해준 입이 무겁고 운전 실력이 뛰어난 수행기사가 그림자처럼 함께했죠. 제가 향한 곳은 제가 20대 시절 좌판 하나로 시작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제 회사의 본사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건강이 안 좋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말했지만 사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은 여전히 제 손안에 있었어요. 제게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이자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회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1층 로비에서 마주친 젊은 직원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편찮으시다는 말씀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집안에서 아들 며느리에게 받는 죽은 사람만도 못한 투명인간 취급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가는 내내 직원들이 보내는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창업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의 이정민 부장. 마흔을 코앞에 둔 그는 10년도 더 전에 갓 대학을 졸업한 어수룩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묵묵히 제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바위처럼 단단한 의리와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에 대한 기억은 수없이 많았어요. 몇 년 전 한 건설사가 우리 회사 신사옥 공사를 따내기 위해 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려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부장은 그 돈 봉투를 들고 곧장 제게 찾아와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세우신 회사에 더러운 돈이 섞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며 그 건설사를 즉시 거래선에서 제외시켜버렸죠. 또 한 번은 그의 팀에 있던 신입사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신입사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부장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저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손해는 제 월급에서 갚아나가겠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었죠. 게다가 저는 그가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회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읍소하거나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는 속 깊은 남자였어요. 그는 바로 제 아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 즉 책임감, 의리, 효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정민 부장을 제 옛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둬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곳은 여전히 제 카리스마와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이 부장에게 저는 다짜고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슥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거액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 부장, 그동안 회사 위에서 고생 많았네. 자네 능력이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야. 제 말에 이 부장은 더욱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결정적인 그리고 마지막이 될 시험 문제를 던졌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기회를 하나 주려고 하네. 이 봉투에 든 돈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는 우습게 차릴 수 있을 거야. 이걸 받고 이제 자네 인생을 살아. 이 좁은 회사에 갇혀서 내 밑에서 일하지 말고 독립해서 멋지게 사장이 되란 말이야. 그건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아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뿌리치기 힘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잠시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가 이 돈을 받는다면 제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이 부장은 역시 이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제 쪽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이 돈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실망한 척 혹은 그의 진심을 떠보려는 듯이 물었어요. 왜? 돈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 마지막 선물이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런 돈으로 감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방대 출신의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고, 제가 젊은 혈기에 실수했을 때도 오히려 감싸주시며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제게 월급을 받는 직장이기 이전에 제 청춘과 인생이 담긴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신 위급한 상황에 저 혼자 살겠다고 이 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펴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는 법인데 제가 어찌 돈 때문에 제 뿌리를 외면하고 저를 나무로 키워주신 회장님을 저버리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언제까지나 저는 이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위해 일할 겁니다. 그러니 회장님, 이 돈은 부디 거두어 주시고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으실 생각만 하여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가식이 없었어요.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의리와 충심, 그리고 깊은 인간애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 마지막 시험을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솟구쳤어요. 그래, 바로 이 사람이다. 내 평생의 노력을 맡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넘쳐 흘렀죠. 박 변호사, 적임자를 찾았어. 내 모든 것을 맡겨도 전혀 아깝지 않을 사람이야.
저는 이정민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시험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그의 인품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사람 보는 눈은 여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유언장의 세부 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을 건 복수극의 시나리오이자 제 이름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첫째, 제가 가진 회사 선옥그룹의 지분 51%와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시가 300억 원 상당의 선옥빌딩을 이정민 부장에게 상속한다. 과반의 주식 지분으로 그가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선옥빌딩에서 나오는 막대한 임대 수입으로는 그의 노모를 세상 최고의 병실에서 편안히 모시고 그의 가족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미래를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20년간 변치 않은 그의 충성심과 지극한 효심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자 투자라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라고 지시했죠. 둘째, 아들 주인석과 며느리 고도희에게는 대한민국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만을 남긴다. 박 변호사는 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액수는 분명 일반인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었지만 그들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믿었던 수천억 대의 재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모욕적인 푼돈에 불과했죠. 저는 박 변호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달았어요. 그 유류분은 현금으로 주지 말고 팔기도 어렵고 세금만 많이 나오는 지방의 쓸모없는 땅으로 지급하도록 해. 돈의 맛을 쉽게 보게 해줄 순 없지. 박 변호사는 제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재산의 전부이자 마지막이며 너희가 저지른 불효에 대한 나의 평가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남은 제 재산의 대부분, 약 5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부동산, 기타 주식 등 나머지 모든 것은 재단법인 김선옥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그 재단은 저처럼 어렵고 든든한 배경 없이 세상을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아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을 추가하는 순간 제 복수는 단순한 사적 감정의 해소를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숭고한 행위로 승화되었어요. 제 피와 땀이 탐욕스럽고 패륜적인 괴물들의 배를 불리는 대신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구술하고 박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내내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온함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벅찬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돈 때문에 핏줄을 끊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돈으로 피보다 진한 수많은 새로운 인연을 얻게 될 테니까요. 복수의 설계도는 그렇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이 법률사무소의 철제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판단되자 저는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이라는 달콤한 꿈에 취한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 도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효부 코스프레를 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자 곧 100억대 자산을 주무를 젊은 회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했죠. 그녀는 저에 대한 간병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제 곁에 24시간 붙여놓았어요. 오 씨라고 불리는 그 아주머니는 심성은 착했지만
도희의 눈치를 보느라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 도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곧 어머님 재산을 물려받아 관리하려면 슬슬 경영 수업도 받아야 하고 세무 문제나 투자처도 알아보려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어머님께 소홀해질까봐 걱정돼서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그녀의 뻔뻔함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사치와 과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탐욕스러운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에는 강남의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연예인들이나 받는다는 10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오후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순회하며 아직 받지도 않은 제 재산을 담보로 외상을 긋거나 한도 없는 제 가족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희의 통화 소리를 똑똑히 엿들었어요. 아마도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그 한남 더일 펜트하우스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거예요. 계약금은 걱정 마세요. 곧 아주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홀딩 확실하게 해달라고요. 아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갑질에 익숙한 졸부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를 통해 제 가족 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몰래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역서는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죠.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제, 시계, 미슐랭 별을 받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주말마다 떠나는 특급 호텔 호캉스. 그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긴 내역서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더 써라. 더 즐겨라. 너희가 지금 쓰는 모든 돈은 너희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테니. 덫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간병인 오 씨 아주머니를 제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 씨는 비록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심성이 따뜻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밤 오 씨를 조용히 불러 제 손을 잡게 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 씨, 내가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래. 오 씨라도 내 옆에서 내 말동무 좀 해줘요. 제 가련한 연기에 오 씨는 금방 동정심을 느끼며 제게 연민을 표했죠. 그 후로 오 씨는 도희가 없을 때마다 제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는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도희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한남 더일의 평면도와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넓고 비싼 시가 10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평면도를 제 눈앞에 보란 듯이 펼쳐 보이며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갈 집이에요. 어떠세요? 한강이 한눈에 다 보이고 꼭대기층이라 아무도 저희를 내려다볼 수 없대요. 보안도 완벽하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문제나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어머님 명의로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제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아낄 궁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이 마지막 연극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번에는 아들 인석이까지 대동했더군요. 아들 녀석 역시 완전히 그들의 허황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이 방은 내 서재로 쓸 거야. 그리고 저쪽 방은 우리 아기 방으로 꾸미면 좋겠지, 여보. 인석이가 도희를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탐욕의 공동정범이자 이 모든 계획의 적극적인 동참자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들이 고른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조감도를 콕 짚었습니다. 이왕이면 제일 크고 좋은 대로 해야지. 우리 인석이 내 아들 기죽으면 안 되잖니. 이 집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니들 안목이 아주 탁월해. 제 칭찬에 도희와 인석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은 통이 크시다니까. 그럼 이걸로 바로 계약 진행할게요. 그들은 제가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확신하게 된 거죠. 그들은 그날 이후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지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소파와 독일제 주방 가구를 카탈로그에서 고르며 행복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산의 구덩이를 깊게 파는 모습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 독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꿀이었고 저들은 그 꿀을 하차 먹느라 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저는 마침내 디데이를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간병인 오 씨의 부축을 받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거실로 나와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손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며칠 뒤 내가 지정하는 날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박 변호사를 입회시킨 후에 내 재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 그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내 마지막 뜻을 만천하에 이야기할 거야. 저는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호텔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했죠. 이왕이면 가장 크고 전망 좋은 방으로. 내 마지막 가족 식사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너희도 그날은 가장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오너라. 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들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야지.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거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공식적인 대관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상속 기념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턱시도와 드레스를 맞추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들였죠. 그들의 SNS에는 해시태그 상속, 해시태그 성공, 해시태그 새 출발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쇼핑 목록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미끼는 탐욕스러운 사냥감의 입안 깊숙이 단단히 박혔죠. 이제 그들은 제 손짓 한 번에 가장 화려하고 높은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약속한 디데이 전날 밤, 저는 그들이 쇼핑을 나간 틈을 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 무대는 준비됐고 배우들은 의상까지 다 갖춰 입었어. 이제 내일 막을 올릴 일만 남았네.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어요. 결전의 날, 저녁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투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제가 본 중 가장 붉고 아름다운 노을을 피워내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축복하는 혹은 경고하는 거대한 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병색이 완연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노파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미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수십 년 묵은 빙하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가는 늙은 장수였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최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위치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은 돈이 있어도 쉽게 예약할 수 없는 대한민국 1%를 위한 그들만의 공간이었죠. 제가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추락의 고통은 올랐던 곳이 높을수록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박 변호사가 보내준 수행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과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에 잠시 숨을 멈췄어요. 곧 이 아름다운 곳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평소 입지도 않던 몸에 꽉 끼는 벨벳 턱시도를 차려입었고 머리에는 기름을 듬뿍 발라 올백으로 넘겼더군요. 며느리 도희는 어깨와 등이 훤히 드러나는 여왕이라도 된 듯한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제가 언젠가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상속을 기념하는 파티에 참석한 졸부 부부처럼 보였어요.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를 모시는 비통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더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도 마지막 식사인데 좋은 데서 하니까 좋으시죠? 도희는 제 곁으로 다가와 능숙하게 제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감이 묻어나오고 있었죠. 곧이어 오늘의 또 다른 중요 인물들인 박 변호사와 이정민 부장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점잖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 자리가 가진 무게감을 아는 자들의 비장함과 침착함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제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희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 이 부장님도 오셨네요. 저희 가족의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증인으로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 변호사님도요. 오늘 일만 잘 끝나면 제가 두 분께 두둑하게 보너스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자 시혜를 베푸는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이정민 부장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도희의 경박함과 천박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코스 요리는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듯 화려했습니다. 캐비어와 푸아그라, 바닷가재와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가 차례로 나왔죠. 저는 물론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간간히 마시며 제 앞에 앉은 두 짐승의 만찬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도희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해 연신 잔을 부딪혔고 자신들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소리 높여 떠들어댔죠. 여보, 우리 한남 더일 들어가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전부 이탈리아 가구로 싹 다 바꾸자. 그리고 당신 서재는 아주 근사하게 꾸며줄게. 좋지. 당신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처럼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이제 회사 같은 거 안 다녀도 되겠다. 그렇지? 엄마 재산만 잘 굴려도 평생 먹고 살 텐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평생의 피와 땀,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과 갈라진 손가락의 고통이 저들에게는 그저 흥청망청 써버릴 돈뭉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이정민 부장에게로 향했어요. 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저 천박한 대화에 대한 경멸과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희는 더 이상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자꾸만 박 변호사의 묵직한 서류 가방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참지 못하고 저를 향해 재촉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식사도 거의 다 하셨는데 박 변호사님도 계속 기다리시고 슬슬 저희 모두가 기다리는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까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도희는 웨이터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죠. 여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샴페인 한 병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니까요. 그녀의 돌발 행동에 아들 인석이마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상황을 즐기기로 한 듯 껄껄 웃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최고급 샴페인과 길고 우아한 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날아가고 하얀 거품이 잔 위로 풍성하게 솟아올랐어요. 도희는 직접 샴페인을 따르며 잔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잔을 높이 치켜들었죠. 자,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한껏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낡은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편안한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을 저희 부부의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그녀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슬픔도 없이 오직 탐욕의 황홀경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제 면전에서 제 죽음을 축하하는 축배를 들자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와 이 부장은 마지못해 잔을 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아들 인석이는 해벌쭉 웃으며 잔을 높이 들었죠. 저 역시 천천히 제 앞에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제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저는 잔을 든 채 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눈에 담았습니다. 그래, 실컷 마셔둬라. 그게 니들 인생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잔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 소리처럼 들렸어요. 샴페인 잔이 비워지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바로 박 변호사의 발치에 놓인 낡고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천국과 누군가의 지옥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도희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 인석이도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표정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짓하자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의식적인 동작으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들어올렸어요. 텅 하는 묵직한 소리가 테이블 위로 울려 퍼지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의 금속 잠금쇠를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풀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서늘하게 들리는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죠. 박 변호사는 가방 안에서 아주 두껍고 육중한 붉은색 표지로 제본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언장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피와 땀으로 쓰인 대서사시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지금부터 김선옥 회장님의 유산 및 재산 증여에 관한 최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폭풍전야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식탁보 아래에서 꽉 잡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승리자의 여유로운 윙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감정이 없어서 오히려 그 내용의 잔혹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의 첫 장을 넘기며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 유언 및 증여의 효력은 오늘 이 시간부로 즉시 발생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도희는 거의 숨을 멈춘 채 박 변호사의 입술 모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 김선옥을 지난 3년간 성심성의껏 보좌하며 운전을 맡아준 최 기사에게는 퇴직 위로금 및 감사의 표시로 현금 5억 원을 증여한다. 최 기사의 이름이 나오자 도희의 얼굴에 순간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고작 5억쯤이야 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그저 본 게임 전에 시시한 에피타이저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둘째, 최근 본인의 간병을 맡아준 요양보호사 오미숙님에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소재 24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 간병인 오 씨의 이름이 나오자 도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작 간병인 따위에게 아파트라니 하는 불쾌감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몫이 될 거대한 산에 비하면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크고 명확해졌어요. 셋째, 본인 김선옥의 일생의 분신이자 자부심인 주식회사 선옥그룹의 보유 지분 51%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선옥빌딩 전체의 소유권은 도희는 자기도 모르게 상체를 앞으로 쭉 내밀었어요. 그녀의 눈은 탐욕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들 인석이의 얼굴도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될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이정민 부장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려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사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변치 않는 충성심과 성실함으로 회사를 지켜왔으면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에 귀감이 된 이정민 기획조정실 부장에게 그 모든 공로에 대한 나의 마지막 신임과 감사의 표시로 일체를 증여한다. 정적.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도희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입을 살짝 벌린 우스꽝스러운 표정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자신이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박 변호사와 이정민 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이정민 부장 역시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순간 박 변호사는 그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결정타였죠. 넷째, 상기 자산 외 본인 김선옥 소유의 나머지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 총액 약 523억 원 상당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몫이라고 저 미친 이정민에게 회사를 줬으니 나머지 돈은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고 도희와 인석이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전액재단법인 김선옥 어린이 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사회에 환원한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해당 재단은 대한민국 내 불우한 환경의 고아 및 저소득층 아동들의 주거 안정과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초대 이사장으로는 이정민 씨를 추천한다. 그 순간 도희의 입에서 끄으 하는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내는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어요. 아들 인석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연극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인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주인석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 고도희에게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가장 모욕적인 내용을 가장 사무적인 말투로 낭독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 8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속한다. 해당 자산은 현금이 아닌 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임야 3만 평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며 이것이 두 사람에게 주는 내 재산의 전부이자 너희가 저지른 불효에 대한 나의 마지막 평가임을 명시하셨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났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도희였어요. 그녀는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 테이블이 뒤집힐 듯이 손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우리 어머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저 늙은 변호사 영감탱이가 우리 순진한 엄마를 꼬드겨서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는 수작이야. 아니면 저 도둑놈, 저 이정민 저놈이 분명 뭔가 수작을 부린 거라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이정민 부장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재빨리 앞을 막아서자 그녀는 이제 박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당장 이 유언장 찢어버리지 못해. 이건 사기야, 협박이야. 내가 당신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야. 그때까지 넋을 놓고 있던 아들 인석이도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울부짖으며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장난이지?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평생을 엄마만 보고 살아온 아들이잖아. 그는 제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고도의 씨. 박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희의 발광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회장님의 정신이 얼마나 명료했는지에 대한 국내 최고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3분의 공식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에서 소견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박 변호사의 단호한 법적 대응에 도희는 잠시 기가 꺾인 듯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를 향해 타겟을 돌렸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들이 어머님 재산 뺏으려고 지금 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 시간,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은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힘으로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섰습니다. 제 허리는 굽어있지 않았고 제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어요. 병색이 완연하던 늙은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시장을 호령하던 강철의 여인 김선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제 낮고 조용한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으냐?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속아서 내 재산을 다 넘겨준 것 같아?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만에. 나는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다. 그리고 너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속을 뼛속까지 아주 똑똑히 들여다봤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불길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는 제 핸드백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전체에 크고 선명한 수정처럼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제 며느리 고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요, 어머님. 그냥 까놓고 여쭤볼게요. 대체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저희도 슬슬 계획이란 걸 세워야 하잖아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고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 인석이 역시 제 다리를 붙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변명은 필요 없었죠. 그들의 죄는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제 며느리의 잔혹한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어요. 그 어떤 웅변이나 논리보다도 그 한마디에 날 것 그대로의 녹음 파일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죠. 도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의미 없는 소리만 반복하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겠죠. 저는 천천히 녹음기를 끄고 핸드백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제 앞에서 벌벌 떠는 한낱 죄인들에 불과한 두 사람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통쾌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는 아픈 적도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없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다만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들이 내 피와 땀이 밴 돈 앞에서 과연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시험에 아주 훌륭하게,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불합격했다. 제 말에 도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함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자식들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연극을 하신 거냐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극? 그래, 연극이었지. 하지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어. 바로 너희들이었지. 죽어가는 시어머니 앞에서 재산을 탐내고 그 죽음을 재촉하며 심지어 내 명의로 호의호식할 계획까지 세운 건 바로 너희들이었잖니. 나는 그저 관객이었을 뿐이야. 너희라는 짐승들이 벌이는 추악한 쇼를 가장 앞자리에서 지켜본 관객. 저는 이 모든 소란에 놀라 룸 입구에 모여든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지배인. 저 두 사람, 내 눈앞에서 끌어내 주시겠어요? 다시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제 말이 떨어지자마지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는 도희와 넋이 나간 인석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당신들 지금 누구한테 손 떼는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도희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져 흉측하게 번져 있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인석이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제게 매달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짝을 끌어내듯 그들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장 화려했던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퇴장당한 것이었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봐준 박 변호사와 이정민 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그제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두 분 시끄러운 구경 시켜드려 미안하네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정민 부장은 여전히 감격과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치도 않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리 큰 은혜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끊었어요. 은혜가 아니라 투자야. 내 인생 마지막,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걸세.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자네 소신껏 회사를 잘 이끌어주게.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그러고는 박 변호사를 보며 말했죠. 박 변호사도 고생 많았어. 아주 훌륭한 연출이었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은 회장님의 시나리오대로였을 뿐입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불청객들도 다 사라졌으니 우리 식사마저 하시지요. 이상하게, 이제야 제대로 밥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진정한 동지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예상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속 기념 파티가 사실은 공개 처형식이었다는 소문은 강남 사교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의 상징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흥청망청 긁어댔던 수억 원의 카드 빚과 한남 더일 펜트하우스의 엄청난 계약 파기 위약금이 청구서가 되어 날아들기 시작했죠. 그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의 빚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집으로는 험악한 인상의 채권 추심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몇 번이고 제 집과 회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 오는 날 몇 시간이고 회사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죠. 도희는 배가 고프다며 울부짖었고 인석이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라며 머리를 땅에 찍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CCTV를 통해 그들의 추한 모습을 지켜볼 뿐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강을 건넌 인연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재단법인 김선옥 어린이 재단의 현판식 및 제1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재단 건물의 강당은 희망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옆에는 이제 선옥그룹의 존경받는 CEO가 된 이정민 부장과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으신 그의 노모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마치 자기 일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오늘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핏줄로 이어진 아들은 잃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으로 이어진 수백, 수천의 아들, 딸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죠. 제 돈은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통쾌한 복수극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상속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를 이어주는 것임을. 제 길고 길었던 연극은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